수온의 체온은 36.5도, 개와 고양이는 38.5도입니다. 2도 더 따뜻한 그들에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진료실 안의 차가운 수치보다 진료실 밖의 뜨거운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두 수의사가 만났습니다. 반려의 온도 38.5 지금 시작합니다. 수의사 언니들의 먹냥수다. 반려의 온도 38.5도. 오, 잘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수지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지 수의사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녹음이네요. 네. 녹음하러 오는 길이 아직은 두렵고 설레기도 합니다. 한 30번쯤 되면은 좀 느긋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 길을 일단 외웠어요. 네, 지도 안 보고 오기. 맞습니다. 익숙해진 느낌이 있어요. 세 번째 되니까. 네. 맞아요. 여기 녹음실이 홍대 인근인데 홍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좀 꽤 멀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오늘은 좀 짧아진 느낌. 벌써 도착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익숙해지는 거겠죠. 저 오는 길에 여기 근처에 있는 독립서점 들려가지고 또 책 한 권 읽었는데 거기 안에 또 강아지 관련된 고양이 무슨 관련된 글이 있는데 그거 보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그렇구나. 감성을 충전하고 또 왔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방송이 좀 무거운 감이 있었죠? 아무래도 좀 진지하게 갔던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조금 가볍게 대화할 만한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저희 반려의 온도 38.5는 청취자분들께 정보, 감동, 재미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나 제가 분위기를 무겁게 끌고 가면 정 선생님이 재밌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네 이거. 네. 오늘 좀 여유가 있어 보이시는데요? 제가 오늘 템 처방 준비를 안 하는 그 주의이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가벼운 상태로 왔어요. 지난번이랑 확실히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심지어 녹음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몸살이 나가지고 하루를 알았습니다. 네네. 네. 오늘의 차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주제는 나이값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수의사가 연차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일반 사회인으로서 제가 제 나이값을 하고 있는지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나이보다 성숙하진 못해도 그 나이에 맞는 생각, 행동, 역할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정 선생님이 저랑 10살 차이인가요? 그런가요? 선생님 제가 91년생이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연도는 얘기 안 하는 걸로 하고 비슷하네요. 나만 아니 밝혀버렸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해서 대충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90년대생입니다. 90년대생. 네. 선생님 나이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값을 어느 날은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은 내 나이가 갑자기 막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네. 어느 날은 내가 25살 때 졸업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문득 조금 정신 차려야 되나? 이런 생각 나 이제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준이 있으신가 봐요. 나이값에 대한 기준이요? 네네네. 솔직하게 말하면은 특히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들하고는 괜찮은데 나이가 어린 분들이랑 뭔가를 할 때 그들이 불편해하는 걸 느낄 때 그때 내가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느낄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감지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둔해서 잘 몰라서 그냥 그런 거 같은데요. 저는 좀 이게 좀 어울리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랑도 되게 어울리고 싶어 했잖아요. 제가 어울리고 싶어 했죠. 제가 어울리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 제가 처음에 선생님 오신다고 했을 때 원장님이 막 겁을 주셔가지고 뭐라고 겁을 줬죠? 연차가 이렇게 되고 막 뭐도 했던 사람이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셔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선생님이 오시는 걸까 막 이러면서 그 원장님이 참 되게 밀당을 잘하시는 분. 밀당 잘하셔서 저한테는 네가 여기 와서 요새 애들 잘하는데 적응하겠냐며 이러셨는데 봐봐. 앞이랑 뒤랑 다르게 얘기하셨어. 제가 엄청 긴장하고 갔단 말이죠. 저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내 진료를 어떻게 보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때 뭐 궁금하신 게 제 그동안에 이제 수의사로서 살아온 이력? 그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한다. 내가 진료를 보는 수의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임상 수의사를 할 거다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 수의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 병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흐름이고 보통은 제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또 본 적도 없지만 그 상황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경력이 원장으로서의.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일단 수의대 6년 졸업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4년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에 딱 나온 게 이제 30에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중대형 병원에서 페이닥 3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됐고 오픈에서 일한 기간이 9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후에 대형병원 취직을 했다가 지금 다시 소형병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1화에서 저한테 어떻게 20년 하셨냐고 물으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명확하게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떠밀리듯이 계속 어딘가에서 일자리를 바꾸면서 거기 적응하고 일하고 적응하고 이러면서 그냥 지나왔어요. 뭐 큰 고민이나 뭐 이런 거는 오픈할 때 조금 있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그냥 계속 굴러간 느낌?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 이런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병원을 그만둔 일이죠. 오픈한 병원을. 그렇죠. 내가 만든 병원을 내가 나오는 맞아요. 일이 많진 않은 거. 물론 뭔가 안 돼서 나오거나 그쵸. 아니면은 동업 관계가 깨져서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의지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픈하고 9년 차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실 고민을 한 거는 그만둬야겠다 고민을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5년 그러면 한 정도. 4년 차부터 계속 개원하고 고민, 개원하고 계속 고민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 오픈한 멀쩡한 병원을 버리고 42살에 다시 수도권으로 상경을 한 일인 거죠. 그렇죠. 모든 거를 다 놓고. 그게 이제 병원은 사실 저는 부산에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에 머물게 된 이유가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 주 5일 근무가 아니었어요. 주 6일 근무였고요. 그리고 수의사 워라벨이 제일 안 좋았던 시기예요. 근데 부산에 선배가 일 도와달라 그래서 잠깐 내려와서 봤더니 부산 분위기는 동물병원들이 7시에 문을 닫고 토요일은 5시에 닫고 일요일은 안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픈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애초에 워라벨이 좀 중요하신 분이시네요. 중요했죠. 그래서 그러면 부산에서 오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에서 오픈을 했고 처음에는 뭐 다들 그렇지만 좀 고전을 한 부분이 있었지만 뭐 의도했던 대로 그래도 잘 병원이 성장해서
뭐 한 9년 차쯤 됐을 때는 뭐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병원이 성장했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라밸도 좋고 수입도 괜찮았고 병원에 대한 평판도 괜찮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에이 어떻게 그만두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네. 딱 그만두고 올라오니까 다들 놀란 거죠. 대체 왜? 뭐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부산에 적응을 못한 게 컸어요. 부산 태생인데. 태생인데도 제가 이제 20대를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도 연락이 많이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몰랐지만 뭔가 저한테 바뀐 게 있겠죠. 그리고 저는 뭐 나름 문화예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했는데 부산에선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부산에서는 주로 집에 있고 뭐 특별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이 이제 부산 병원이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저희 병원이 바다가 5분 거리였어요. 점심 먹고 매일 네. 바다 산책이 가능한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조건은 여전히 아직도 멋있고 되게 좋거든요. 네, 낭만적인데요. 그리고 퇴근하고도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을 수 있고 강아지들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하지만 적응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바다가 가까운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연 같은 걸 보러 주말에 자주 서울을 왔었고요. 휴가도 심지어 서울로 왔어요. 그러면서 부산에 적응할 기회를 점점 놓치게 된 거죠. 서울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사실 강아지들 파이 비비를 데려온 것도 이제 진짜 부산에 적응을 해보자. 걔들이 있으면 그래도 돌보느라 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안 되더라고. 이제 더 힘들어졌어요. 애들 맡기고 또 가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더 뭔가 복잡하고 불편해졌는데 뭐 이런 뭐 감정적인 이유들이 병원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몸은 편한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 불편함이 불안함이 됐던 것 같고요. 그게 나를 잡아먹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편한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고 그냥 여기서 그래 월급 돈 조금 더 벌고 여유롭게 살고 조금 뭐 돈 번다고 특별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아주 크고 좋은 걸 뭐 선호하고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어서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조금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돈을 더 벌었을 때 그 정도의 향락이 있지 뭐 엄청난 돈으로 뭘 하겠다 이런 욕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가 그냥 인생이 거기서 그냥 멈춘다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재밌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조금 생산적인 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런 욕심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계속 기회를 봤어요. 언제쯤 떠나야 될까? 언제쯤 떠나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9년 차 될 때 이제 더 들면 못 간다. 네, 그게 40대 초반이었고 그때 이제 떠나기 1년 전에 같이 동업을 하던 선배한테 얘기를 했죠. 저 서울 갈래요. 아찔. 그쵸.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답답해하고 힘들어 한다는 걸. 그래서 뭐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운영을 뭐 선배가 하면 되니까 저는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선배는 병원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서울로 그러니까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냥 되게 편해요. 이게 아. 진짜 신기해요. 근데 이게 그 주변에서 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40대 초반은 좀 애매한 나이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막 엄청 우리가 사회에 이제 나오는 그런 젊은 나이도 아니기도 하고 그쵸. 좀 공고하게 다져가는 시기일 수 있잖아요. 맞죠. 40대에서 그쵸. 50대 넘어가는. 그쵸. 근데 그 시점에 멀쩡한 병원을 이제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약간은 그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봉직의라고 그쵸. 하는 거가 그쵸.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지와 그걸 극복할 만한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가 궁금해요. 아, 그냥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일단 그게 너무 싫었다. 그거랑 똑같았고요. 응.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꽤 큰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택을 하면서 제가 되게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놓는 건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게 5년이 걸린 거. 이걸 정말 놓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근데 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저는 그게 더 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주위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네. 뭐 입을 댄다고 제가 들을 타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결정하고 주위에는 이제 알리기만 했던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병원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었다. 그래도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병원은 운영을 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걸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요점을 되게 잘 집었다. 그럼 병원 그만 안 뒀죠. 결국은 네. 목표는 이제 병원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셨군요. 그쵸.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예전부터 뭐 부모님이 어디 가서 뭐 점을 보고 오시거나 하잖아요. 제가 고양이랑 그렇게 안 맞대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지금 올라오고 나서는 그 알 수 없는 불안감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이게 근데 그 불안감이 병원을 운영하지 않아서 오는 해방감은 아닐까요?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병원을 운영하는 스트레스도 이제 9년 차쯤 됐을 때는요. 그냥 넘길 수 있는 정도. 그쵸.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새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나이가 좀 더 들면 부산에 다시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다는. 제가 막을게요. 안 맞는 곳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참 얄궂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팟캐스트도 그렇고요. 뭐 전에 출간했던 책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저는 좋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의 어떤 일들을 벌이는 데 있어서는 지방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산에 살면서 나 팟캐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주위에 그럴 사람도 없고 여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아쉽지는 않아요. 아쉽지는 않고 그거를 어쨌든 명예까지는 아니더라도 돈과 안락함을 놓았고 다시 그냥 이제 페이닥으로 돌아와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생활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언젠가 페이닥으로의 어떤 한계가 느껴졌다라고 하면 다시 개원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 생각도
해본 적도 있는데요. 근데 안 하려고요. 왜요? 매이는 게 싫어서요. 거기에 자유로운 영혼. 네, 거기에 붙잡혀 있는 느낌이 싫어서 굳이 내 병원도 정리하고 왔는데 또 이거를 해. 그래서 그거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다들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인문학 하시는 분 중에 고미숙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노후 준비는 조금만 더 가난해질 마음을 가지면 된다. 저는 그 말에 굉장한 위로를 받아서요. 그냥 이 생활을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이전에 병원 하셨을 때는 사실상 내과적인 부분은 맡아서 하신 거잖아요. 네, 외과적인 그쵸. 부분은 같이 하셨던 분이 하신 거고. 그래서 사실 혼자 일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그런 계기들, 같이 일하게 되면서 여럿이 있는 병원에 오게 되셨잖아요. 여럿이 또 그 여럿 대부분 어렸고 연차도 낮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인턴 생활을 같이 했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저희가 일했던 병원 원장님이랑 친분이 좀 있어요. 제가 그 병원을 간다는 걸 알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줬어요.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저를 20대 중반에 봤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분은 모르죠. 그분은 왜냐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예전에 저를 기억하고 도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그때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충고를 좀 듣기도 했고 들으면서 나 요새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걱정을 하긴 했죠. 근데 사실 제가 더 큰 걱정이었던 건 진료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고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예전에도 그렇고 뭐 성격이 조금 뭐 까칠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성격은 아니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잘 지낼 자신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가서 막 연차는 많은데 역시 뭐 옛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이런 평가를 받을까봐 그게 조금 쫄렸던 거지. 그거 말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한 조금 깊은 고민은 해보지 않았어요. 우선 그게 너무 진료에 대한 문제가 되게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랬었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루틴 같은 게 생기잖아요. 진료도 되게 어떤 질병? 나는 뭐 이건 이렇게 주고 이건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루틴 같은 게 막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은근히 진료 환경도 되게 변하잖아요. 뭐 가이드라인이 새로 생긴다든지 뭐 컨센서스가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이랬던 정보를 지금은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럿이 일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좀 들리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다음에 이거 요즘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혼자서 일하면 아무래도 약간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고립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게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아, 걱정 엄청 됐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수의사로 일하면서 쉬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까도 그런 뭐 이렇게 뭐 대학병원 있다가 나와서 3년 하고 이직을 하는 기간에도 뭐 한 달 이상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한 달도 안 쉬고 거의 바로 일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9년을 일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기도 해야 했고 취직도 해야 했는데 일단은 떠나기로는 했는데 나를 써줄 수 있는 병원이 있나? 어디 가지? 그니까. 그래서 좀 되게 막막했거든요. 매일 이제 구직 사이트 보고 어디를 가야 될까. 근데 마침 이제 같이 일했던 병원 원장님께서 와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인사하러 갔더니 병원에 사람이 부족하다며 빨리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네네. 제가 4월까지 근무를 하고 5월 초에 이사를 했는데 7월에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5월은 이제 이사 와서 정리하고 제가 이제 낯선 곳을 이사를 갔으니까 적응도 해야 되고 강아지들도 적응도 해야 됐는데 또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하니까 그거를 죄송한데 저는 조금 쉬어야 돼서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기회가 다시 없을까 봐. 네. 이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네, 그럼 7월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은 5월은 좀 쉬다가 6월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병원들을 비지팅을 옵저버로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참관을 한 거죠. 그러니까 6월도 거의 쉬질 못한 거예요. 그냥 거의 쉬질 않은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취직을 해서 한 2년 반 정도 일했고 다시 이직을 하면서 전혀 쉬지 못하고 옮긴 채로 또 2년 얼마가 지난 거니까 좀 진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빠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저기 참관을 하러 갔던 거죠. 다른 병원에. 네, 다른 병원에.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뼈대가 바뀐 건 맞아요. 뼈대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이론이 바뀌진 않죠. 그렇죠. 이론이 바뀌진 않고 병태 생리가 바뀌진 않고. 오히려 저는 예전 사람이라 오히려 기초 이론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오히려. 보면은 맨날 그 선생님 전용 자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구석탱이 진료실에서 맨날 책 보고 우리가 맨날 수지쌤 책 본다. 네. 그게 이제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거가 볼 때마다 이런 문장이 있었나 싶은 문장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서 역시. 그냥 반복적으로 보는 편인데 이제 그 예전 같으면은 예전에 저희가 흔히 보는 그 넬슨 내과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에는 이건 책에서만 하는 얘기야.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대부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차이점은 확실하게 있고 이제 그거보다 더 어드밴스드 됐다.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예전에는 제가 인턴 때는 책이 훨씬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런 것도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내용이 책이 없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른 자료들이나 그런 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느끼기는 했고요. 근데 결국 기본은 똑같고 거기서 이제 새로 나온 약물들, 방향들, 요새는 이런 방향으로 했더니 좀 더 효과가 좋아.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가진 거에서 붙여나가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고 오히려 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디어 주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뭐 이런 환자일 때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뭐 하셔가지고 실제로 되게 효과를 본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선생님은 이 연륜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게 생각보다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힘들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배움에 사실 좀 뭔가 때가 있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전연차 때 익혔던 내용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 루틴대로 하고 있고 근데 새로운 걸 조금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박혀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저 선생님은 옛날 방법을 고수하지? 이 생각을 했던 게 난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그들이 그거를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약도요. 내가 좋아하는 약이 있잖아요. 그쵸. 신약이 나와도요. 그쵸. 효과가 좋은 거는 분명히 알아. 하지만 그 약을 먼저 쓰진 않아요. 맞아요. 약간 처음에 접했던 약이 생각보다 좀 그럼요. 영향력이 큰 것 같고. 그럼요. 제가 그래서 요즘 전연차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하는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그 선생님들한테 지금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꼰대스러운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맞아요. 배운 게 몇 년 간다 하면서. 왜냐면 제가 그렇게 너무 느끼기 때문에. 맞아요. 기본이 되죠. 음. 왜냐하면 새로운 약들은 어쨌든 이 약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긴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형병원 근무를 이제 하고 있을 때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은 없는데 뭔가 갈피가 잡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환자에 대해서도 종양 환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쭉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재병원 하면서 부족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많은 환자를 보면서 축적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고 이게 쌓이면서 그리고 선생님들 진료 보는 거 제가 이렇게 계속 차트도 보고 하면서 더 학습이 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나랑 다른 방식으로 진료를 받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 왜냐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네? 근데 저는 그게 진료에는 한 가지 방식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낫기도 하고 저렇게 해도 낫기도 그쵸, 하니까. 그쵸. 근데 나랑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렇게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런 재미도 있었고 그랬더니 이제 경험의 폭이 되게 넓어졌죠. 근데 저는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진료를 눈치챘나요? 어머, 저 선생님이 내 진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왜냐면은 어쩔 수 없는 저 어린 연차에 아랫 연차에 쫄보근성이 있거든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걸. 제가 그리고 가급적 뭐라고 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는 안 하셨어요. 네,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근데 원래 아시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차라리 야, 너 이거 뭐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별 말씀 안 하셨고 혹시 뭔가 딱 내가 좀 헤매고 있을 때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무서웠다. 네. 그거 말을 안 해도 무섭구나.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 내가 지켜보는 줄 모르는 줄 알았지. 다 알고 있죠. 그렇구나. 네. 근데 저도 요즘은 막 차트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면 막 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몰래 본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제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선생님 왜요? 뭐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게 차트를 보여주고 자기 진료를 이렇게 누가 보는 건 민낯이 드러나는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약간 뭔가 알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면은 어딘가에 다다를 것 같아 막 이런 걸로 차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워라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그래서? 워라밸이 안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워라밸이 안 좋긴 했죠. 그래요? 왜냐면 쉬는 날 그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화 노이로제가 좀 있는 수의사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병원 할 때도 병원 전화를 돌려놨거든요. 야간 진료는 하지 않더라도 받으려고. 전화는 받아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리고 제가 보던 환자들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모른 척 하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항상 뭐 술을 먹고 있다가도 갑자기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전화를 직접 받을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데스크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환자가 어쩌다고 선생님들이 전화가 오고 그리고 제가 없는데 입원 환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들이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미안하잖아요. 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나가볼 마음은 있었는데 제 워라밸이 좋은 조건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아무리 제가 저울질을 엄청 해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쪽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물론 그리고 제가 다른 일을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큰 병원에. 네.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 그래서 뭐 아쉽게도 그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궁금하네요. 만약에 정말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 여기 있다가 됐을지. 근데 진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시점이. 그 시점이 아니 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너무 신기했고 이거를 사실 나누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했고. 근데 그때 선생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실제로. 그랬어요? 요즘은 뭔가 알 것만 같다면서. 근데 갑자기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충격을 받았고 왜 그만두시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또 얼마나 큰 병원에 가시려고 하지? 그 생각을 사실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몸이 안 좋으셨어요. 무릎도 안 좋고 두통도 너무 심해가지고 출근만 하면 그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출근병인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막 병원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유독 좀 그런 이슈가 좀 많긴 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그리고 참 수의사로서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가졌던 게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 나이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나이가 적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평소에 인지를 하고 지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어렵다거나 내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거나 친해지기 위해서 뭘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고 다만 뭔가 입을 떼서 내가 불편하게 만들거나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죠. 그리고 워낙 그 병원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들 뭐 다정하시고 잘해주셔서 뭐 걱정할 게 없었어요. 병원 분위기가 좋았어서. 그래서 너무 막 그 테크니션 선생님은 20대 중반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재밌었어요. 그 선생님들하고 생활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수의사들 이런 로망이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그 광화문에 있는 큰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저도요. 네, 우리가 정말 저는 제가 무조건 회사원이 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네. 이런 우리 중소 중에 중소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중소의 자영업 느낌인데 그렇죠. 이런 직업을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그 무슨 회사인지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회사원이 되고 싶었고 그 회사 사원증 목에 걸고 점심에 맞아. 나와가지고 우르르 나와가지고 광화문 거리를 걸으면서 밥 먹어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막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퇴근길에 동료들하고 막 어디 가서 맥주 마시면서 상사 뒷담화도 하고 이런 뭐 드라마에 나오는 흔한 장면들. 네. 저는 그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싶더라고요. 맞아. 저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마 회사원분들은 전문직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겠죠. 이게 서로 이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되게 이제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수의사들이 예전에는 특히나 수의대 졸업하고 병원 인턴 1년 하고 바로 오픈한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도 그렇게 막 경험을 많이 쌓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 극단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빨리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모두 공부하고 모두 하고 어디 병원에서 일하고 하시고 이런 좀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일을 되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하고 병원을 하기 전에 큰 병원에서 일해보는 경험이 그냥 개인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동료도 있어야 하고요. 이제 왜냐하면 개인 병원을 만약에 혼자서 하게 되면 보통 수의사, 원장 수의사 1명, 테크니션 1명에서 2명, 앞에 데스크 직원 1명, 미용사 1명, 이제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예전에는 좀 독특한 원장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화되지 않은 분들, 이상한 걸 요구하기도 하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는. 네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자기가 그렇다는 걸 인지를 제대로 했을까? 너무 어릴 때부터 대장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한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맞죠.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뭐 큰 병원에 일하면서 동료 수의사가 생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게 대학 동기랑은 좀 달라요. 대학 동기랑 인턴 동기랑 같이 임상을 시작한 사람들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좀 임상하시는 분들은 인턴 동기들이 아마 끈끈할 거예요. 그렇죠. 좀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자기의 흑역사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동료를 획득하는 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서도 우리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 테크니션 선생님들이랑도 여러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서로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수의사가 그러니까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근무 환경이 기본적으로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고이기 쉬운 구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가 막 큰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원부터 시작해서 대리 뭐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되게 큰 병원이라고 해봤자 뭐 5, 60명 정도의 사회인 거고 그 중에서도 수의사는 더 적고 뭐 직급이라고 해봤자 뭐 과장님 뭐 하고 원장님 이렇게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또 작은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그거 나름대로 더 많이 고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스스로 있지 않으면 좀 힘들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거기서 뭐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제 연차가 사실 쌓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갈 길은 별로 없어요. 제가 과장으로 일하는 직책에 있다가 이제 연차가 원장님보다 많이 쌓이면 난 이제 원장이 되는 건데 그 밑에 새로운 선생님들 프레시한 지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분들하고서 내가 경험으로만 승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들이 가진 지식도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쵸. 이제 같이 쉐어를 하면서 이제 그쵸.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제가 진짜 원장님의 나이와 비슷해진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는. 그래서 원래 계속 막내 포지션에 있다가 병원을 이전을 했더니 완전히 원장님들이랑 비슷한 심지어 제가 원장님보다도 경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그 군대를 안 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마냥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솔루션을 줘야 되는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그들이 아는 걸 내가 모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엄청 조급해지면서 그렇죠. 저도 막 뭐 찾아보고 기사 막 읽어보고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고 막 이런 그 불안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해외에 전문의들이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가 느끼는 흥미로운 케이스들 정리해서 막 올려주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같은 것도 막 올려주고 하면은 그런 거 구독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네요. 네, 역시 저는 그런 거는 늦네요.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살기 팍팍하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런 그쵸.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요즘 또 막 AI와도 싸우고 있고 힘듭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화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맞아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네. 그 상황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니까 점점 더 좋은 수의사가 되지 않을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참 열심히 공부할 때는 10년 지나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되게 네네네. 좀 이게 그냥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쌓아지는 느낌보다는 넓어지는 느낌이어서 어디에 도달하는 느낌이 아니었다는 건 최근에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 겨룰 수 있는 영역은 더더욱이 아닌 거라는 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0년 하면 이제 착 보면 알고 막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예전에는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좀 편해지기 위해서 가진 마음가짐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긴 하지만 수의사이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기만 다그쳐서는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준비한 것들이 좀 더 있으시죠?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꼭 해야 되는 얘기. 꼭 해야 되는 얘기는 사실 없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게 우리의 뭐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코너를 하시겠어요? 네네. 이 주제는 뭐 언제든 뭐 얘기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오늘의 차트 코너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사 언니들의 먹냥수다. 반려의 온도 38.5도. 오늘의 약 처방 대신 템 처방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밀란 쿤데라의 대표 소설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쉽지 않은 소설인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책을 선정을 해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들춰보게 되면서 그때의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때도 인상적이었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들 중에 여기에 나오는 강아지 얘기가 있어요. 그 강아지 이름이 카레닌이라는 개고요. 뭐 책에 보면 그 카레닌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안나의 남편 이름으로 나오고요. 거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카레닌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 뭐 저는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보통 이 책 얘기를 할 때 이 카레닌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제가 뭐 책 후기를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뭐 워낙 이 책의 주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뺏겨서 카레닌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수의사의 관점으로 카레닌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역시나 이 카레닌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책은 이번에 1부와 다음 화 4화에서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네. 혹시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제목 들어본 적이 당연히 있으시죠? 들어본 적은 있고. 네네. 뭐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 전체 책 내용 소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강아지와 관련된 얘기니까요. 일단 이 책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내 인물의 사랑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책이 7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판에서는 그런데 이 책 마지막 장의 제목이 카레닌의 미소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 마지막 장의 제목이 강아지 이름을 딴 카레닌의 미소인 걸 보면 이 작가가 카레닌에게서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 인간들은 보통 현재에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뭐 과거에 후회할 것들도 많고 미래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며 살잖아요. 근데 뭐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이 현재 사는 일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명상도 많이 하고 뭐라 그러지? 정신수련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혹시 명상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요가를 하는데 요가 끝에 꼭 명상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막 명상을 하진 않고 오늘도 힘들었다 그냥 이 정도 생각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이 하루에 있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명상을 꽤 꾸준히 해본 적도 있거든요. 이어서. 근데 확실히 뭔가 좀 다릅니다. 하루가. 근데 하다 말아서 그렇지만 네. 어쨌든 개들은 사람하고 다르게 늘 현재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지? 개들이 현재에 살고 있는 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사람은 보통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에피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고요. 어떤 사건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개들은 그게 아니라 연상 기억에 의존을 한대요. 연상 기억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저 옷을 입고 선크림을 바르면 산책을 가는데 이런 식으로 애들이 특정 조건이 반복이 될 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걔는 본질적으로 현재에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반복되는 생활에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데 개에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정해진 시간대에 움직이는 것들이 개 정서에 좋다고 하는 얘기들이 훈련서 이런 거에도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개는 원형의 삶을 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카레닌에게 꽤 비중 있게 할애한 이유는 뭐 앞에서 내 인물들이 영원 회기니 삶이 가볍니 무겁니 아웅다웅해도 결국 그런 그 카레닌의 삶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닐까 하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어렵나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 문장을 조금 읽어볼게요. 책에 나온 문장입니다. 카레닌이 개가 아니라 인간이었다면 틀림없이 테레자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봐, 매일같이 입에 크루아상을 물고 다니는 게 이제 재미없어. 뭔가 다른 것을 찾아줄 수 있겠어? 이 말에는 인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담겨 있다. 인간의 시간은 원형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나아간다. 행복은 반복의 욕구이기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 행복은 반복의 욕구라고 테레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카레닌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책에 군데군데에서 읽어볼 수 있고요. 7장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카레닌이 다리에 종양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요. 그 의사인,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토마 씨가 수의사와 함께 수술을 해요. 이게 어쨌든 예전 시대니까 네. 이게 수의사가 의사의 조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수술을 했지만 완치되지 못했고 카레닌은 세 발로 다니면서 계속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안락사를 선택하게 돼요. 하지만 고민을 하죠. 그 고민이 두 문장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이 어느 순간부터 불필요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순간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이 문장들 어디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보호자님이 안락사를 언제 해야 되나요? 맞아요. 이런 질문들 받으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하세요? 보통? 일단은 정답은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정답은 없고 뭐 더 이상 뭐 밥을 영 안 먹고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고 하면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호자분들한테도 어느 선까지를 좀 감당하실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저희 집 강아지를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이제 매번 그 마지막쯤이 되면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애를 보내주는 게 맞을까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선택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너무 가까이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힘든 결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하고도 이제 가볍게 절대 말을 하지 않고 충분히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짓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작가가 되게 이 지점을 잘 짚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강아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고통의 순간이 왔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사람에게도 안락사가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언젠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잘 알 수 있을까? 근데 표현을 한다고 이 문제를 잘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고통이 어느 순간부터 불필요한가, 언제
보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뭐 수의사가 된 이후로는 늘 고민을 하죠. 늘 고민을 하는데 이 책에 어떤 하나의 열쇠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며칠 전에 그 병원에 호스피스 관리 중인 종양 환자의 보호자분이 내원을 하셨는데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욕심에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염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보통 내가 화장실을 다녀오면 산책 가는 그런 루틴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운 없어 하면서도 본인이 화장실을 가고 하면은 산책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힘겹게 계단을 내려와서 화장실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 속에 카레닌도 비슷한 행동을 해요. 카레닌은 건강할 때 그 테레자라는 여자 그 주인공과 장을 보러 다녔는데 그 빵집에서 크루아상을 하나 이제 테레자가 사주는 거죠. 그럼 그걸 입에 물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 토마 씨가 크루아상을 빼앗으려는 장난인 거죠. 제스처를 취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뺏기 놀이를 하다가 결국 카레닌이 되게 자기가 이겼다는 듯 크루아상을 맛있게 먹어치우는 그런 놀이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는 일상을 카레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레닌이 아파서 빵가게를 못 가게 되자 크루아상을 사와서 그걸 이제 토마 씨가 입에 물고 카레닌 앞으로 기어가요. 근데 이제 카레닌은 기운이 없어서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 토마 씨가 빵을 물고 자기 앞으로 오니까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얘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으르렁거리는 거죠. 놀이에 참여할 의사가 아직은 있다. 그러면서 빵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니까 크루아상을 이제 입에 물었고 그리고 반 조각 정도를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으르렁거림을 작가는 카레닌의 미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테레자와 토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카레닌에게 여전히 삶의 의욕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두 사람은 개를 바라보며 비록 시한부 생명이지만 카레닌이 웃는 동안에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랑 책에 있는 내용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뭐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안락사를 언제 해야 되나 언제 보내줘야 하나 이런 거를 묻는 보호자분에게 하는 말이 보호자분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들은 이제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역시도 맥락이 지금 다 같은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의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카레닌의 미소라고 부르는 어떤 이 놀이의 동참, 예전에 반복된 생활에서 행복을 느꼈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같이 느낄 만한 거를 내가 이 아이한테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데 조금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안고 보면서 그런 거 체크하거든요. 얘는 지금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 불편함은 없을까? 그냥 뭐 계속 자고 그냥 밥 조금 먹다가 조금 저 아는 척 했다가 또 햇빛 좀 쐈다가 또 자고 저 생활이 재밌을까? 그런 생각 할 때 있죠 가끔. 보통 20살 고양이를 키운다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는 게 정말 좋은 건가? 그런 의문이 너무 고맙긴 한데 그런 의문도 한편으로 드는 거죠. 근데 뭐 카레닌의 미소 같은 것들이 안고한테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순간이. 특정한 순간들이 있죠. 왜냐하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안고와 강아지 2마리가 저를 반기는 순간.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루에 할 수 있는 큰 일 중에 하나가 제가 퇴근할 때 와서 인사하는 거랑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와서 인사하는 거랑 그 2가지가 제일 큰 일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털 빗겨주면 기분 좋아하기도 하고 좀 맛있는 걸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하나하나의 카레닌의 미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건재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그 강아지가 나이가 이제 있잖아요. 그 친구는? 맞아요. 네.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뭔가 그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자주 못 봐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순간 보면 확 늙어 있고 이런 게 있으면서 그 계속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끝은 뭘까? 우리가 또 이제 워낙 많은 끝을 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끝 중에 이 아이의 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저 혼자 되게 괴로운 맞아요.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되는데 결론은 그냥 이제 어쨌든 뭐 위로를 어떻게든 받을 수는 없고 지금 잘 먹고 지내는 거에 감사하자. 닥치면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이 아이의 카레닌의 미소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뭔지를 잘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얘기 들으면서 저는 직업병으로 네. 그 다리의 종양이 뭐였을까? 그럼요. 허벅지에 생겼다고 하는 걸로. 이거 뭔데 그렇게 뭐 이런 생각도 아까 처음에 다리의 종양이 생겨서 뭐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게 뭘까? 도대체 무슨 종양이길래 이렇게까지 됐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고요. 맞아요. 그 뭐 다리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다리 절단을 한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부분만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요새 같으면 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 이 안락사라고 하는 거는 저에게 수의사에게 축복이자 저주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괴로워하고 방법이 없는 아이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저주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괴로운 진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너무 쉽게 물어보지만 저는 항상 고민과 괴로움 속에 있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문장 읽어보면은 인간에 비해 개에게는 특권이랄 것이 거의 없지만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 개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짐승은 자비로운 죽음에 대한 권리를 누린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안락사 얘기는 언젠가 뭐 깊게 다뤄보긴 하겠지만 좀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그쵸. 가끔 안락사를 하는 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그런 감정 느낄 때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양면적인 느낌이 들죠. 뭐 수의사로서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끝까지 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도감을 느낀다는 감정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측면도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고통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고 할 때는 저도 존엄사를 선택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버텨내고 있는 보호자분들에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에게서 카레닌의 미소 같은 순간들이 보인다면 아직까지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미소는 보호자분만이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끝인가요? 아, 네. 오늘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사실 얘기를 막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음에 얘기를 끊지 말고 쭉 해서 1, 2부로 나눌까 봐요. 그것도 나쁘지 네, 않은데. 녹음을 쭉 해가지고. 네네. 한번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템 처방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2부로 준비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반려의 온도 38.5도는 2주에 한 번 업로드됩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은 아직 없겠지만 그런 분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그때 만나요. 그때 만나요. 네. 수혜사 언니들의 먹냥수다 반려의 온도 38.5도